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자 한 신문에 이런 그림과 함께 이런 글귀가 실렸습니다. 허망하게 떠나는 세상, 밤새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라는 글귀였는데요. 요즘같이 사건, 사고도 많은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허망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밤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시간 앞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네,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지 않더라도 그래도 희망을 갖고 후회하지 않는 날들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결론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힘 빠지는 소리보다는 그래도 힘내시라는 말과 함께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도서 정보로 함께 합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작가는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입니다. 네, 젊은 날에 니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본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학기를 보내면서 신학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네, 그는 본 대학에서 만난 저명한 문헌학자인 리츠를 따라서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1865년 8월 17일 본을 떠나 니체는 라이프치히에 도착해서 여전히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리츠 교수를 따라서 문헌학자의 꿈을 키우게 되었지만 또 20대의 니체는 진정한 스승을 발견한 것은 바로 어느 헌책방에서였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때 근본적인 원칙도 희망도 단 하나의 즐거운 기억도 없이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실망스러운 일만 겪으면서 절망하여 갈팡질팡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상상해보라. 어느 날 나는 그의 책을 발견했다. 헌책방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책을 집어 몇 쪽을 넘겨보았다. 도대체 어떤 악령이 내게 이 책을 집으로 가지고 가라고 속삭였는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나는 세계와 인생, 그리고 나 자신의 본성이 소름 끼치도록 웅장하게 비치고 있는 하나의 거울을 보았다. 여기에서 나는 병과 건강, 유배와 피난처, 지옥과 천국을 보았다. 네, 그리고 얼마 뒤에는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랑게의 저서를 읽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1866년 여름 기간 동안 니체는 랑게의 유물론의 역사와 그 현재적인 의미를 탐독한 후 1년 반 뒤에 1868년 2월 16일에 게르스도르프에게 편지를 보내서 랑게의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니체의 권유에 의해 게르스도르프는 이미 쇼펜하우어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번에는 랑게주의자가 되기를 권유합니다. 니체 자신의 랑게주의자가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매번 새로운 주의자가 되기를 권유한 것은 니체의 철학의 핵심인 생성 혹은 생성되기의 실천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날에 니체에게 또 다른 영향을 끼친 것은요, 다름 아닌 바그너였습니다. 1868년 10월 28일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전주곡을 들은 후에 니체는 바그너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됩니다. 여성 편력이 화려했던 바그너는 당시 라이프치히에서 은신 중이었는데요. 긴밀하게 주선된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은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교감하게 됐다고 하죠. 이후 니체의 행보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1869년 4월 24살의 니체는 바젤 대학의 고전어와 고전문학의 촉탁 교수로 위촉이 됩니다.
리츠의 강력한 청거 덕분이기도 했고요. 또 미망인이었던 어머니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라도 니체가 아마 그 교수의 자리를 거절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바잘에서의 생활은 니체에게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바그너와 깊은 유대를 나누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학자로 부르크하르트, 또 신학자인 프란츠 오버베크, 종교사학자인 법사학자인 바흐호펜, 동물학 교수인 리트마이어 등의 학자와 교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니체는 문헌학 교수의 자리에 염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신이 쓴 비극의 탄생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자 더욱 이러한 생각은 깊어만 갔다고 합니다. 훗날 니체는요, 24살의 대학 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글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심리적인 것도 물론 있었지만요, 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는 교직 생활을 하기 힘들어진 니체는 1879년 적은 연금을 받기로 하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네, 10년간은 교직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긴 투병 생활과 함께 니체의 또 다양한 저작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는데요. 도덕의 객관적인 기초가 있다는 생각을 비판한 아침놀, 처음으로 신의 죽음을 선언한 즐거운 학문, 위버맨시 국내에서 흔히 초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개념을 도입한 이 차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니체라는 철학적 윤곽이 잘 드러나 있는 선악을 넘어서가 이 시기의 주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책으로 출간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는 수많은 메모 역시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니체가 죽은 후에도요, 힘의 의지라는 이 니체가 유고를 관리를 맡은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자의적인 유고를 편집해서 만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유고의 자의적인 추출과 고의적인 삭제를 통해서 완성된 책은요, 한때 나치의 사상에 맞춰진 것처럼 해석이 되면서 니체를 둘러싼 정치적 스캔들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엘리자베트가 전쟁을 찬양하고 니체의 차라투라투스를 독일군에게 보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기도 합니다. 네, 그녀는 니체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훗날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그런 비판 또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니체의 개인사적인 스캔들로 가장 유명한 것은요, 바젤 대학의 동료였던 철학자 파울레와 그가 소개한 루 살로메와의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파울레는 살로메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하게 되고요, 플라토닉한 삼각관계를 형성하자 살로메의 요청에 따라 니체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니체가 살로메에게 청혼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삼각관계는 종결이 됐다고 하죠. 이들의 사연은 호사가들의 재미거리로 자주 거론이 되면서 여러 작품의 상상과 또 소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20세기의 뛰어난 철학자인 톨레즈는 니체에 관한 저작, 니체와 철학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고 합니다. 니체의 가장 일반적인 기획은 철학의 의미와 가치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 있다. 분명 현대 철학은 대부분 니체의 덕으로 살아왔고 여전히 니체의 덕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니체가 원했던 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네, 20세기 니체의 영향력은 철학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전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영감에 의한 글쓰기의 본보기인 니체의 책은 수많은 저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관습을 뒤흔들고 또 새로운 가치를 도입하는 니체의 호소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사용한 방법론인 고고학과 계보학은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에 의해 이어지긴 했지만 니체는 체계적인 글을 쓰는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는 아포리즘과 같은 경구 스타일의 문장을 쓰거나 파편적인 글쓰기를 시도한 작가이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 때문에 니체는 종종 오해를 받아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지금도 이 새로운 이해를 기다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네, 니체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책은 일종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보라였는데요. 그는 이 책을 완성한 후 2달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의 생철학의 대표자이자 실존주의의 선구자인 시인이자 철학자인 니체와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함께할 도서 리뷰는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책입니다. 네, 말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데요. 네, 괴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죠. 그리고 생각을 실현한다는 것은 변화된 행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더욱 강조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앞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겠어 라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내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강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더 자고 싶은 욕망을 누리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노력, 그리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끈기, 또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시련과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 등 내면적 갈등과 또 외적 상황들을 이겨내야 변화된 행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실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인데요. 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일도 이러한데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영향력이 큰 것이라면 또 어떠할까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떠나 소말리아에서 가난한 난민을 돕는 일, 세계 최고의 기업의 이사직을 벌이고 또 개발도상국의 도서관을 짓는 일, 생각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대로 행동하기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은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책 제목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은요, 프랑스 시인 볼 발레리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저자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 목적에 대해 생각할 것을,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실천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행동했던 20명의 인물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생각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신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 불굴의 노력, 포기하지 않은 끈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풍요로운 삶을 대신해서 소말리아에서 고된 구조 활동을 선택했던 미국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이며 또 오지에서 3,000개의 도서관을 짓는 일을 선택한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촉망받았던 이사였던 존 우드의 이야기입니다. 사지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희망을 두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믿고 희망 전도사가 된 닉 부이지치, 그리고 중증 뇌성마비 아들과 함께 마라톤 64회, 철인 3종 경기 206회, 보스턴 마라톤 24회를 연속 달성한 팀 호이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결코 쉽지 않지만 생각대로 사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일임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괴테는 생각하는 일이 쉽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인지,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생각을 하는지, 나 자신에 대한 일이고요. 또 내 삶에 관한 일임이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많은 사람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쫓게 되고요. 또 성공을 위한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질과 즉각적인 쾌락을 행복이라 여기면서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과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또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은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저마다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모두 다릅니다.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인데요.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것이며 이미 마음과 직관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은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가치를 실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생각할 것을 그리고 생각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자에 대한 소개해 드릴게요. 저자 은지성은요, 사람만의 희망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미래의 세계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답터입니다.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다수 주간지 등에서 인터뷰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경영인, 정치가, 그리고 예술가,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속에 꽁꽁 쌓아두었던 속내까지 끄집어내는 인터뷰어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감성적이고 정감 어린 필체로 독자들의 마음을 뒤척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작가라는 새로운 영역을 도전장을 내고 글을 쓰고 있고요. 하루에는 수십 번씩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근처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가 지은 책으로는 직관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책과 함께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는요, 화제 신간 도서 4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요, 마을의 재발견입니다. 저자는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서 마을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현재의 문제를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마을 공동체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가치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마을이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인류의 미래는 훨씬 밝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을 되살리고 마을 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국가가 마을의 공동체 복원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이 책은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도서는요, 철학 한입, 더 철학자 편인데요. 네, 철학 팟캐스트 철학 한입에서 방송한 250여 편의 대화 중에서 서양 철학을 이끌어온 위대한 사상가에 대한 대화 27편을 엮은 책으로 지난 2012년 국내에 출간된 철학 한입의 뒤를 잇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소크라테스적 대화법부터 데카르트의 코기토, 휴메, 서양 철학사에서 가지는 의의, 그리고 칸트의 형이사학, 헤겔의 변증법, 비트겐슈타인, 존 롤스, 자크 데리다까지 그들의 생각 중에 가장 짜릿한 부분만을 골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출연자들은 쉽고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인 진행자 나이젤 워번턴은 대화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마이크 샌델, 피터 싱어, 마사 누스바움, 그레일링 등 현 시대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15분 정도 짧고 밀도 높은 철학적 대화에서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이 존재하는지, 정의란 무엇인지 온갖 철학적인 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문자로는 전하기 힘든 생생한 현장감과 유머 감각, 그리고 철학에 대한 열정을 청취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청취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답한 그런 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도서는요, 위기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목도한 국가 없는 시대를 말하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위기의 국가는요,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세계적 석학 지그문트 바우만과 카를로 보르도니의 조서로 국가의 문제를 위기라는 키워드로 담아낸 대담 형식을 풀어낸 그런 도서입니다. 네, 홉스에서부터 베냐민, 바티모까지 최근 사상가들을 두루 살피면서 다양한 국가론의 기원과 이념적인 갈래를 면밀하게 고찰하고 또 이러한 분석의 틀을 토대로 지금 세계의 국가론을 분석 조명하면서 나아가 정의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도서는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도서입니다. 중국 혁명의 마오쩌둥, 그리고 개혁 개방의 덩샤오핑, 유신의 박정희, 이렇게 동북아시아 지도자 3인의 인생 역정을 탐험해보는 그런 시간 여행을 담은 도서인데요. 한중 독재자 정치의 역사를 동아시아 독재자 3인의 평전을 비교 교차해보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 박형기는 그동안 언론사에서 홍콩 특파원과 국제부 기자 등을 거치면서 중국 문제와 국제 경제에 관심을 두고 척척해왔었는데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 이 박정희라는 역사 인물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을 찾고자 하는 이 기획에서 저자는 해외로 시각을 돌려보고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4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서 관련된 생활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주식을 좋아하고 또 관심 있어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알려드리고 가야겠죠. 네, 오늘도 투자사, 금융증권사의 추천 종목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종목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청당제약인데요. 종목 번호 000250입니다. 네, 중국 인공노획 시장 진출, 그리고 EU GMP 승인 진행 등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고요. 자회사 DHP 코리아의 높은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 생산 판매 업체로 안과용제, 항생제, 순환기와 소화기 치료제 등을 주력하고 있고요. 안과용제가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항생제가 23%, 순환기계가 24%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인공눈물 점안액 업체인 DHP 코리아의 인수 이후 안과용제 매출이 성장세에 있고요. 또 스마트 기기 발달로 인한 시력 저하로 점안액 시장이 성장하면서 점안액 부문의 매출의 현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일진홀딩스입니다. 종목 번호는 015860입니다. 초음파 영상 진단 장비 업체인 알피니언의 높은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기업 가치가 현재 증대되고 있는데요. 2015년 자회사 일진전기 수익성 개선, 차익금 감소가 기조되면서 일진다이아의 경우 11% 외형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순수 지주회사로 2013년 9월 기준 자회사인 일진전기와 일진다이아몬드, 일진디엔코, 그리고 아이테크와 전주방송, 알피니언 메디컬 시스템과 14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동사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요. 순수 지주회사로 일진 상표권의 소유주로 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육성, 그리고 보호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재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관련 종목 삼청당제약과 삼청당제약과 일진홀딩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 시간입니다. 네,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주는 감동에 대해서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함께 보신 영상은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의 주인공이었던 팀 호이트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말 머나먼 여정이고 길고 힘든 여정이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정말 요즘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요. 아침 저녁으로 겨울 날씨를 먼저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관절 건강에 가장 유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욱 재밌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